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교재로 285쪽,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 특히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대전을 전후한 그런 세계사적 백그라운드를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거기 285쪽에 냉전의 개념이 나와 있죠? 냉전의 개념과 함께, 또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냉전 완화 그 이후에, 그리고 결국 몰타 그 회담 때 냉전이 완전히 종결됐다라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그 한국사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닉슨 독트린이랄지 또는 고르바초프가 그 우리 한국에 왔었습니다. 제주도에 와가지고 당시 이제 누군가요? 노무현인가 노태우인가 누구 대통령하고 회담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이마에 점이 있어요. 그 이마에 점이 공교롭게도 마치 한반도 지도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동구권을 와해시킨 그런 그 글라스노스트 또 페레스트로이카 이런 개혁 정책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호적인 그런 시선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특히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북방 정책을 할 때 그런데 호응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애칭이 고르비죠. 그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이 쭉 나와 있고요. 그 이후로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 그 다음에 동유럽 여러 나라의 붕괴 과정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권의 일련의 붕괴 과정이 거기 287쪽에 나와 있어요. 기타 이제 제3세계의 등장은 별로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AA 그룹 그 288쪽에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의 평화 10원칙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평화 10원칙도 우리 한국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AA 그룹, 비동맹 그룹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체적인 냉전 체제에서 냉전이 와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의 도식적인 그림들이 289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15 광복과 통일과 수립운동이 쭉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거기 보세요. 290페이지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 건설. 여러분이 한국독립당은 김구의 임시정부의 여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익 3당 거기 봐봐요. 민족주의 우익 계열의 3당 한국독립당 그죠? 또 김구의 한국독립당이죠. 이 한국독립당이 뭐라고요? 옛날 조선민족혁명당에 김원봉이 만든 조선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는 임정 고수파들이 만든 정치단체가 한국독립당이죠.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 또 조선혁명당 이 세 개의 당이 합당해서 한국독립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40년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그렇습니다. 한국독립당이 결국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1942년에는 1938년에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의용대가 바로 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군사 부문에서 통일전선 좌우가 합쳐져, 김원봉은 좌쪽이잖아요. 그죠? 빨간색이죠. 좌익이죠.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군사적으로 한국광복군 안에 좌익 군대인 조선의용대가 합류해서 결국은 뭐냐? 한국광복군 안에 좌우 군대가 이렇게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합류입니다. 그 다음에 1944년 임시정부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민족혁명당의 대표였던 그 당시 이제 민족혁명당 대표가 김규식이 됐죠. 이 김규식이 부주석에 취임함으로써 김구와 김규식이 파트너십을 갖게 됐어요. 나중에 이 두 분은 어떻습니까? 남북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남북 연석에 참여하기 위해서 삼파선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죠. 그래 안 그래? 그 정치적 성향이 되게 비슷합니다. 알겠어요? 김규식과 김구는 우익이면서도 남북 협상을 지향하고 좌우가 서로 손을 잡아서 하나의 단일한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자, 이런 입장이, 정치적 지향점이 김규식과 김구가 상당히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공포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표시 왕창해 두세요. 1940년 충칭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알겠죠? 한국광복군을 세웠던 그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 달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 안에, 알겠어요? 조소항에 뭐가 들어있다? 삼균주의가 들어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 표시로 앙창해 두십시오. 알겠죠? 삼균주의.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주의를 구현하자. 그죠? 경제적으로는 주요 시설이나 주요 재산을 국유화하자.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주 특이할 만한 것은 요즘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값 등록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 이 독립운동 세력들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는 뭐냐 하면 완전 의무교육이에요. 대학까지도 의무교육이야. 그러니까 대학도 공짜로 다니자. 마치 요즘에
독일식 그런 그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국가 모델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바로 이때 이들이 삼균주의, 그러니까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만 있지 않고 이런 삼균주의와 비슷한 내용이 거의 보세요. 저 화북지방에 만들었던 조선 독립동맹,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김두봉의 조선 독립동맹이죠. 나중에 이들이 북한에 넘어가서 연안파가 됐다고 그랬잖아. 북한 건국을 주역으로 참여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지향했던 정부 형태도 뭐예요? 똑같습니다. 상균주의랑 아주 비슷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독립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독립운동 방략을 그 제대로 추진해오고 열렬히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땅에 세울 국가에 대한 인식도 어때요? 어떤 모습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점에서 되게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점이야. 거기 봐봐. 건국동맹, 조선건국동맹. 이게 국내에 있었던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이죠. 해방된 이후에 여운형은 이 조선건국동맹을 뭐예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른바 건준이라고 하잖아. 1945년 건준으로 만들고, 그죠? 여운형이 이제 이승만이 들어오기 이전만 하더라도 1945년 해방될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영향력이 막강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세력 가운데는 박헌영하고 여운형이 제일 입김이 셌었는데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 히로히토가 항복을 해버렸어. 그럼 우리 어떠거냐? 조선에서 일본 사람들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조선 민중들이 일본인들이 그냥 무사히 가도록 내버려 둘 것 같잖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너네 새끼들 그동안에 우리 얼마나 괴롭혔어 하면서 일로 와봐 하면서 막 팰 수도 있잖아요.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일본인들의 안전 귀환과 일본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선의 어떤 보스, 어떤 대빵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조선 총독부가 그 국리하다가 그 당시 이제 엔도라는 놈하고 정무총감인가 누구 그래요. 이놈하고 만났습니다. 여운형을 불렀죠. 그래도 조선에서 제일 입김이 센 사람은 그러니까 민중들로부터 뭐예요?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운형이다. 이렇게 해서 여운형이 이제 갔었습니다. 갔더니 일본인의 무사 안전을 위해서 너네들이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바로 이 여운형이 그럼 우리한테 3개월치 식량을 주라. 그리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제의 패망을 예상하고 그 여운형이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우익 인사들인 안재영 이런 사람도 참여해서 좌우 합작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좌익 인사들과 우익 인사들이 서로 손을 잡고 만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건국준비위원회가 박헌영 계열, 좌익 계열이 그냥 건국준비위원회를 접수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우익들이 다 탈당해버렸어. 안재영 같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조수왕이 말하는 상균주의에 입각한 그런 나라를 세우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292쪽에. 거기 읽기 자료 조수왕의 삼균주의의 중요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삼균주의는 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 측면에서 의무교육 제도가 있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적으로는 보통선거에 입각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국유제, 토지 국유제나 주요시설 국유제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경제 시스템, 그죠? 그리고 교육은 의무교육제다. 알겠어요? 공비교육, 그런데 이 공비교육이 공공의 비용으로 퍼블릭한 그 비용에 의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자. 이렇게 교육을 하나의 공공적 영역에 두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육 망국론 그러잖아. 사교육 폐단이 얼마나 우리 교육을 지금 좀먹게 만드느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데 이런 교육 문제가 만약에 건국 당시부터 공교육 위주로, 공공교육 위주로 이렇게 했었다면은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이 파행적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뭡니까? 이런 분들이 구상한 그런 바람직한 파라다이스, 우리가 해방된 전국에다가 어떤 그 나라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가 건설되지 않았다는 거. 알겠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 내부의 좌익과 우익의 이념 대립에 있기도 하지만 원인이 또 외부적으로 냉전이라는 국제 시스템이 결국은 우리를 그런 쪽으로 분단체제로 몰고 갔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조선건국동맹의 강령,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 김두봉의 연안파들의 조선독립동맹이죠. 보면 어때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알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조수왕의 상균주의가 어떻게 비슷하나? 조선건국동맹,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이죠. 각인각파는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본 제국주의 제세력을 물리치고 구축하고죠.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반추축국과 협력하여 연합국하고 협력하자는 얘기가 미국
그 영국, 프랑스랑 대일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동 세력을 박멸할 것. 건설 부분에 있어서 일체의 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그렇죠.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노동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향했었다. 화북지방의 조선 독립동맹, 김도봉의 조선 독립동맹 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동맹은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전복하고 독립 자유의 조선 민주공화국, 보세요. 줄 그으세요. 민주공화국을 지향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란 뭐냐? 주권을 국민한테 두고 보통 선거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 프랑스의 혁명이라든지 영국의 그 선거권 확대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은 우리지만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또는 그 민주공화국에 대한 그런 열망이 실려 있다 이겁니다. 자, 1번 봐봐요. 전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정권의 수립. 그러니까 조수왕의 삼균주의나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조선 독립동맹의 그 건국강령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6번째 조항 보세요. 조선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의 일제 자산 및 토지를 몰수하고 또 일본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업을 전부 다 어떻게 하자고? 국영으로 해서 토지 분배를 시행한다. 결국은 뭡니까? 사회주의적 체제를 지향하고 있구나. 이들이야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니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9번 봐봐요. 똑같잖아요. 국민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알겠어요? 조수왕의 삼균주의랑 그 사회주의자들의 건국 강령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광복 직전에 건국 준비활동 그랬는데 거기 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조선 독립동맹, 조선 건국동맹. 방금 우리가 보고 온 내용을 표로 이렇게 깡통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한 움직임 그랬어요. 1943년 11월에 영국 처칠, 그다음 미국 루즈벨트,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이런 그 삼국 순회들이 모여서 결국은 카이로에서 카이로 회담을 했었다. 거기 나왔죠. 현재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있음을 유의하고 적당한 절차에 in due course, 그죠? 에 의해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해방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여기서 적당한 절차라는 것은 뭐냐? 신탁통치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자신의 이익에 합당한 정부를 세우려는 의도를 미국이 갖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테헤란 회담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뭐 잘 다루지 않는데 그 43년 11월 달에 미국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 스탈린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테헤란이죠. 이란의 테헤란에 모여서 조선에서 신탁 통치를 할 것인가 이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얄타 회담 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다고요? 독일이 항복하면 소련이 그 뒤 2, 3개월 뒤에 대일전에 참여해서 극동으로도 군대를 파병해 달라. 디귿 봐봐요. 소련은 유럽 전선이 끝나고 2, 3개월 이내에 대일전 참전을 하라라고 약속했다 이거야. 동시에 전후 소련이 동유럽 지역에서의 패권을 인정. 이미 그 연합국 세력이 이제 그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 세력과 싸우면서 힘에 붙이니까 자꾸 이제 사회주의 체제였던 소련을 끌어들인 거야. 2차 대전에. 알겠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야, 너네가 독일한테 유럽에서 잃은 동구 지역의 패권을 러시아한테 다시 돌려주마. 그리고 일본한테 빼앗긴 사할린 섬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한테 일본이 뺏어간 거잖아. 요거 준다고 약속해갖고 지금 그 소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그래 안 그래? 이거 일본이 돌려달라고. 소련하고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도 영토 분쟁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은 아까 나왔던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한 거다. 이게 누가 참여했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루스벨트 트루먼으로. 그 다음에 영국도 바뀌었어요. 처칠 대신에 애틀리. 그리고 소련도 스탈린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소련 안 바뀌었군요. 스탈린. 그래서 베를린 근처 포츠담에서 뭘 약속했다고? 그래요.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된다고 함으로써 한국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니까 그 밖에 나머지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 알겠죠?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8도선 확정에 관한 미국 장교 러스크의 증언. 맨 밑에 읽어볼까요? 소련이 훨씬 남쪽 선을 고집할 것으로 생각하지. 야, 38도선에서 그 이북은 소련 너네가 점령해라? 이 남은 우리 미군이 할 테니까라고 미국이 제안하면서도 소련이 38도선 말고 훨씬 더 남쪽으로 더 요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의외로 순순히 소련이 38도선을 수락하더라. 참 싱거운 놈들이다. 이렇게 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활동 나왔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의 건준이에요. 거의 여운형의 인기를 반영하는 시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여운형 모습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이 쭉 나와 있고 거기 3번 봐봐. 조선인민공화국 미 군정의 대등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미군이 9월 6일 날 예, 인천에 상륙하자. 알겠어요? 미군이 상륙한 걸 계기로 해서 야, 미국이 하나의 국가야.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직 국가도 없이 건국준비위원회 그러면 미국이 우리 상대도 안 해주려고 하고 너네들 뭐야? 웬 떨거지들이 하면서 우리를 무시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 아예 국가를 차려버리자. 미국이 들어있잖아. 이 무정부 상태. 일본 항복했죠? 일본 지금 막 나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들어오기 전이죠? 이때 국가 딱 세워놓고 야, 우리 조선에 있는 국가야. 그래서 미국하고 너네하고 이제 우리 1대1로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러려고 예, 뭘 만들었어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해버렸어요. 알겠죠? 조선인민공화국. 알겠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한 정권의 정식 이름인데 지금 북한의 정식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 이것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시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예,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누가? 여운형이 그해 9월 6일 날 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건국도 하지도 못하고 임시정부도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건국준비위원회 갖고는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아예 우리도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세워버리자라고 해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해버린 거야. 여기서. 알았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내용, 기억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 군정의 대등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인 9월 6일 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건국준비위원회 145개 지부가 있었잖아요. 이 145개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개편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리을 봐봐. 조선인민공화국은 좌익계의 주도로 결성되면서 그에 대립하여 우익계가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개시함에 따라서 좌우익 대립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누굽니까? 안지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익계가 다 빠져나갑니다. 왜? 조선인민공화국이 누구한테? 좌익한테 점령당하게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인민위원회는 강복 직후에 전국 각지에서 설립된 민중의 자치기구로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까지 담당했다. 누가? 인민위원회가. 무슨 인민위원회라고? 여운형이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의 147개 지방인민위원회가 알겠어요? 행정과 치안을 맡아서 이미 국가적인 기관으로서 위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미국과 국가 대 국가로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복 직후에 남한의 정세, 미군정이 설치되고 그렇습니다. 자, 디귿 보세요. 친일 경력이 있는 자본과 지주 출신 인사들이 군정의 행정고문이나 고위 관료로 임명되었고 일제 시기의 관료, 경찰 기구를 부활시켜서 이들을 공산주의의 방패로 이용하고자 했다. 소련, 그러니까 사회주의 팽창에 맞서기 위해서 한반도 남쪽만큼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 일본의 밑에서 행정 경험이 있는, 치안 경험이 있는 경찰이나 행정가들이나 고급 관료들을 그대로 쓰자. 그래야 저 좌익 빨갱이 놈들을 막을 수가 있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미국 하지 중장의 생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친일파를 다시 고용하고 그들이 내세운 뭡니까? 포고령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일제 밑에서 근무했던 관료들은 그냥 제자리를 지키고 계속 근무를 해도 좋다. 이렇게 포고령에 그런 내용을 담았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주 독립 촉진을 위하여 각 정당과 단체들이 조직한 단체로 처음에는 좌익도 참여했지만 나중에 좌익은 탈당하고 결국 우익만 남아서 활동하다가 이승만을 대빵으로 추대했다. 이승만이 1945년 10월 달에 귀국하게 되니까 이승만을 총재로 추대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가가지고 야 여러분이 나를 총재로 추대했어? 그럼 내가 총재 할까? 그럼 총재 말 잘 들을 거야? 얼만큼 잘 들을 거야? 내 말 잘 들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 들 거 아니야? 우리 뭡니까? 민족문제연구소가 나온 동영상에 그런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한쪽 손만 들었군요. 그럼 반만 지지할 겁니까? 사람들이 어때? 다 두 손 들어. 만세를 불러. 이승만 만세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앞으로 내 말 절대적으로 복종할 거지. 나를 신처럼 따를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알겠죠? 신앙인이 돼버린 거지. 알았어요? 이렇게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이승만을 지원하는 이승만 지지 세력들로 뭉쳐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들이 한민당과 손잡고 결국은 대한민국 건국의 주축 세력이 되는 거죠. 북한에서는 뭐냐? 소련은 미군정과 달리 각도와 지방에
좌우합작의 인민위원회를 설치. 여러분 좌우합작에서 북한의 우는 누구라고 그랬죠? 조만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김일성과 조만식 이 좌우합작의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권 취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친일파를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소련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인민위원회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죠? 해방 이후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남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죠? 그러나 소련은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다시 5도 인민위원회를 재구성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때? 예, 처음에는 이제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앉히고 김일성을 부위원장으로 앉혔다가 나중에 다시 조만식을 잘라버리고 김일성을 본격적으로 대표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조선총독부한테 일본과 여운형이 협상한 내용이 297페이지 나왔죠. 자, 너네들 일본 놈들이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가려면 우리 요구 조건을 들어주라. 1. 전국적으로 정치범, 경제범 즉각 석방할 것. 서울로 3개월분 식량을 줄 것. 치안 유지와 건국운동을 위해서 정치운동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학생과 청년을 조직 훈련하는 데 대해서 너네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동원하는데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이런 식으로 예,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에 가서 엔도한테 이렇게 요구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의 선언과 강령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강령을 제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알았어요?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 아 그렇구나. 얘네들은 지금 뭐야?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 일본 놈들이 항복하고 그 빈 미군이 들어오기 이전에 빈 공백기를 그 과도기를 이렇게 다스리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였구나. 나중에 뭘로 바뀐다고?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애들이 바뀐다. 알겠죠? 그래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예,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 그래서 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라라 이런 문제다. 전국에 145개의 지혜를 뒀다.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알겠죠? 이들은 나중에 인민공화국으로 바뀌었다.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내용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육군 예, 총사령부의 포고문 제2호를 보세요. 자, 지금 읽기자료 298쪽의 읽기자료 미국의 포고령과 그 다음에 소련군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치스차코프죠. 치스차코프의 예, 대장의 포고문을 비교해 보세요. 자, 미국 사령관의 포고문을 보세요.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점령군의 안전을 도모하고 점령지역의 공중치안, 질서의 안전을 기하게 하여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항복문서 조항 또는 태평양 미국 최고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발한 포고, 명령, 지령에 위반하는 자, 미국인 및 다른 연합국의 임명 및 소유권 또는 안전을 해치는 자, 공중의 치안 질서를 교란하는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또는 연합군에 대해서 고의로 적대행위로 나오는 자는 점령군 군법에 의해서 유죄의 결정을 내린 다음 동회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 이를 사형 또는 다른 형벌에 처한다. 이렇게 어때요? 야, 일본 대신 우리가 와서 우리 말 잘 들어. 안 듣는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깜짝 말아. 우리 함부로 우리한테 대하지 마. 그래갖고 어때? 환영 인파한테까지 총질을 해댔다지 않습니까? 너무 나대지 마라 하면서 총 쏴버린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미군은 어때요? 남한에 온 미군은 점령군으로서 이렇게 위세를 부리려고 한 반면 예,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은 이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뭐 했느냐? 우리는 북한 인민을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러 온 해방군이다라고 이렇게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하였다. 쫓아냈다 이거야.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과 예, 고려, 삼고초려한다 할 때 그 고려죠.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 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라. 고생할 때 일을 생각하라. 지금 뭐 너무 좋다고 날뛰지 말고 옛날 고생했을 때를 생각하고 그래서 양보하고 서로 좋은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해라. 이런 얘기죠.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외놈들이 고대 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며 조선의 풍습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은 잘 안다. 일제시대에 얼마나 치욕을 겪었느냐 이거야.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절이 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다. 여러분, 그 뒤로 뭐 소련이 그 적화를 하려고 그러고, 알겠어요? 또 소련의 치하에 있었던 동구권 여러 나라들이 가난에 빠지고, 그 소련이 감시와, 알겠죠? 위성국가로서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소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 현실로 돌아가서 남쪽에 들어온 미군은 이렇게 점령군으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반면 소련은 해방자로서, 알겠어요? 자유와 책임과 권한을 오히려 해방된 조선 인민들한테 돌려주려는 그런 노력을 글로나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45년 다음 페이지 보세요. 1945년 9월 11일 날, 1945년 8월 달에 조선공산당 재건 준비를 만들던 누가? 박헌영이. 알겠어요? 박헌영이. 1945년 9월 15일 날 정백, 이영 이런 사람들과 함께 조선공산당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1925년에 공산당이 만들어졌다가 1925년 치안유지법 때문에 혹독한 탄압을 받고 결국 해체되고 말았죠, 공산당이. 그런 공산당이 다시 1945년에 재건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뭐냐.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총체적으로 지지하였고,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나오니까 결국은 뭐야? 소련의 지시를 받은 국내에 있던 좌익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1946년 2월 민주주의 민족전선, 소위 민전이라고 합니다. 또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계기로 미 군정이 이들을 탄압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조선 공산당은 새로운 전술을 채택하고 1946년 9월 총파업, 1946년 10월 대구 봉기 이때부터 엄청나게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선 공산당들이 되게 거의 많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 버려요. 알겠어요? 남한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산하 조직으로 줄거세요. 조선조합, 그러니까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국농민조합 총연맹 이런 것들이 공산당 산하 조직으로서 농민과 노동조합이 남아 있었다. 알겠죠? 남조선 노동당. 자, 그래서 미 군정과 우익 세력의 공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의 3당이 뭘로 바뀌었어요? 조선공산당이 있으면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이 조선공산당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 박헌영이가 양본 겁니다. 조선공산당, 이미 지가 재건했던 조선공산당, 또 조선에 있던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 이 세 개를 합당해서 남조선 노동당으로 만들면 북한에서는 뭘 만들겠어요?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어서 김일성의 북조선 노동당과 남쪽에 있는 박헌영의 남조선 노동당이 합쳐야 이제 조선 노동당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조선 공산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국 일공산당 원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겁니다. 인민공화국 수립, 그렇죠? 토지 몰수와 무상분배, 8시간 노동제, 중요산업 국유화 등을 주장했다.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조선인민당은 여운형이 만든 조선인민당이에요. 이 조선인민당과 뭐예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그리고 남조선 신민당. 요 남조선 신민당은 그 유명한 누굽니까? 백남훈이죠. 역사학자 백남훈. 조선 사회경제사를 만든 백남훈이죠. 이 백남훈이 만든 조선신민당. 이 3당이 합당해서 남노당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여운형은 이제 암살당하고요. 이 백남훈도 박헌영과 함께, 그죠? 북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페이지와 301페이지, 조선인민당, 여운형이 만든 조선인민당, 그리고, 남조선 신민당 두 가지를 좀 잘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민족자주연맹은 김규식이, 그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이었던 김규식은 미국과 소련 협력 없이는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래 이 김규식이는 뭡니까? 신한청년단 소속으로서 옛날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에 외교 노력을 하기 위해서 파견됐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방된 정부에서 김규식이는 소련과 미국의 외교적인 협조를 바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자주연맹의 김규식이는 친일분자를 제외한 전 민족이 단결하여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서 한 민족의 힘으로 새로운 국가를 수립할 것을 주한. 이런 면에서는 어때? 김구랑, 그죠? 김구랑 정치적 색깔이 비슷하다. 우파이면서, 그죠? 좌파랑 손을 잡아야만 돼.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때? 미국과 소련의 원조를, 지지를 받아야 돼. 이런 외교적 노력까지 했던 사람이 김규식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 중도적 입장에서 좌우 세력의
그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운형이 중도 좌파라면 김규식이는 중도 우파였죠. 좌우합작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줄 그세요. 좌우합작운동에 참가한 김규식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분단이 고차가 되고 굳어지고 1947년 12월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하고 남북협상에 나섰다. 알겠죠?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하고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에 나섰다. 또 있습니다. 한국민주당. 1945년 9월 16일 날 창당한 한국민주당은 친일파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돼. 왜? 송진우, 김성수 등 민족주의 우파 세력. 이 민족주의 우파 세력이 뭡니까? 경성방직회사를 만든 매판자본을 만든 누구야? 김성수죠. 그래 안 그래? 보성학교하고 고려대학 전시인 보성학교하고 동아일보를 인수한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송진우가 바로 김성수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일 행위자들이 다수 참여한 정당이 바로 한국민주당. 얘네들 이름을 줄여서 뭐라고? 한민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야당이 그렇죠? 민주당이 이 한국민주당의 후손들이야. 계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 때는 말이야 민주당이나 그 새누리당이나 그놈들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알겠죠?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래서 정권만 주고받고 했지 여당 야당이라는 이름만 바꿨지 실제로 하는 내용들 보면 똑같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색다른 것을 요구한다. 우리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그리던 정말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그런 나라에 걸맞는 그런 나라를 좀 세워달라라고 민중들의 요구가 거세진 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때 안철수가 거기에 걸맞는 설계도를 가지고 새로운 그 체제라든지 또는 국민들의 요구에 걸맞는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 경제 운영 시스템. 아까 우리가 조수왕 건국 강령에 나오는 그죠? 정치적으로는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약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사회주의적 이념 아닙니까? 그런 이념 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의 권리가 확보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절대적으로 대학생들이 바라는 뭐야? 반값 등록금 따위가 아니야. 원래 우리는 등록금이 없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파행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대학이 서열화되고 학벌 위주 사회가 되고 경쟁 위주 사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 엉망이 되고 파행적 교육 때문에 온 나라가 교육 때문에 죽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이런 교육 시스템을 새로 개편할 새로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좀 차려달라.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요구 조건입니다. 경제, 스포츠, 그래 안 그래? 문화, 그죠? 뭐 그 한류 이런 데서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치 시스템만 한국이 가장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분야에 있어서 발전한 만큼 한국도 걸맞는 정치제도, 교육제도, 사회제도, 알겠죠?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라. 이게 바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가들의 요구하는 하나의 요구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요구가 있으면 그런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래? 영웅은 누가 만든다? 시대가 만든다. 그 시대는 뭐냐? 민중들의 요구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정치의식이나 경제 수준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이나 또 그런 것들을 서로 네트워킹하고 소통시켜줄 미디어가 발달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발달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의식이 한껏 높아졌으니 거기에 걸맞는 정치체제, 사회체제, 경제 시스템, 교육제도를 만들어내라. 이게 바로 준엄한 시대의 소명입니다. 지금 그걸 만들어내는 자가 권력을 잡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한국민주당은 거기 보세요. 임시정부 봉대를 내세우면서 건국준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조선인민공화국에 반대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돌아오면 우리는 임시정부랑 함께 놀래 하면서 말이야. 이 친일파 놈들이 김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구도 우파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 국내 기반이 없었던 결국은 이승만과 손을 잡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추구하였다. 뒤에 누가 버티고 있었어요? 미 군정이 이들을 지원해줬습니다. 지원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잘 보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몰라서 말이야 무지해서 일베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일베 충노로서 하게 되고 역사를 왜곡하게 되고 알겠어요? 또 역사를 왜곡하면 그거를 비판을 좀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 복잡한데 저 유식한 놈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맞는가 봐. 쟤 뭐 서울대 나왔다면서 서울대 미학과 나왔다면서 무조건 맹종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판별하고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려면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좀 보자고요.
한국민주당 인사들은 단독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 군정의 여당으로서 행정, 경찰, 언론을 모든 분야의 핵심부까지 활동하면서 미 군정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강력한 정치 세력을 구상하였다. 그래서 친일파 처리, 토지 문제 등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민족국가 건설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지? 어떻게 해야 힘 있는 미군정은 지원을 받아서 친일파로서 우리 과거 흔적을 지우고 다시 권력을 쟁취하면서 이승만을 내세워서 계속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 데만 골몰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들어오자 돈 다 대주고 정치자금 대주고 이승만과 손잡고 알겠어요? 이렇게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 뒤 자유당 알겠어요? 자유당 무너뜨리고 어때? 예, 장면 정부가 결국은 5.16 쿠데타로 다시 무너지잖아요. 5.16 쿠데타 이후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유당 그놈들이 그대로 그 박정희가 만든 뭐야? 예, 그 공화당으로 전부 다 계승되게 되고 그 공화당이 유신잔당이 척결된 이후에 유신 이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다시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으로 그죠? 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민정당으로 들어가더니 민정당이 다시 신한국당이 뭐예요? 예, 다시 그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계속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한국의 최상류층 지배층들은 그죠? 그 메인스트림은 여전히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그 죄를 진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부가 수립되자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이거 잘 보세요. 한국 민주당이 결국은 이승만으로부터 배제돼. 그래서 이승만이 만든 정당이 뭐야? 자유당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당이 여당이 되고 이 한민당이 뭐가 돼? 야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 자유당에서 배제됐다고 야당이 됐지만 바로 그놈들이 뭡니까? 그대로 야당으로 지금 굳어왔지만 그놈들이야. 그러니 우리가 야당 여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이 말이죠. 완전히 그냥 개털이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민주당하고 그 새누리당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기이는 거야. 그놈들에서 원래.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질서를 다시 되찾고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데 그건 국민의 힘으로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게 누구라고요? 이승만의 절대적 지지세력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니은 봐봐요. 1945년 10월 23일 날 한국민주당, 국민당, 조선공산당 등 예, 각 정당 및 단체 200여 개로 구성된 정당 사회단체 협의회로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자 어땠어요? 완전 독립, 38도선 설패, 신탁통치 반대 등을 내용으로 한 결의문을 채택. 근데 어때?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 제거를 둘러싸고 이승만이 안 하려고 그래.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 급진적인 좌익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이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불법적으로 해체시키고 알겠어요?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단정수립과 함께 한국민주당과 함께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이승만의 주요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한국독립당 7번 보세요. 한국독립당 자 강령 조상의 상견주의에 기초하여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국 체제를 또 경제적으로는 계획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부를 받아들였죠. 토지 국유화와 예, 대형 생산기관 국유화를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렇죠. 교육에 있어서 예,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했다 이거야. 이게 바로 뭐냐? 한국독립당이 바로 예, 우익 3당이 합쳐서 만든 예, 임시정부의 여당입니다. 김구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304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승만 김구를 지지하는 우익 청년단체 또는 그 학생단체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 좌익 계열의 대중단체 현황 아주 그냥 자세히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궁금증을 그냥 확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 여기 이제 칠판에다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그 이념을 하나의 X축이라는 좌표에 한번 놓고 그려봅시다. 이쪽이 왼쪽이니까 이쪽이 좌익이라고 보고 그죠? 이쪽이 우익이라고 보세요. 우익. 그래서 남한 내 정치 세력의 이념적인 스펙트럼 보자 이거. 이념 스펙트럼. 좌표상에서 우리가 예, 8.15 전후에서 남한에 있었던 예, 정치 세력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자 이거. 맨 좌쪽에 누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야? 박헌영이죠. 박헌영. 그래서 이 박헌영은 그 정치적 기반이 뭐예요? 남한 노동당, 즉 남노당에 있었죠. 남노당.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빨간 사람입니다.
극좌라고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북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6.25 이전에 벌써 북으로 넘어가서 북한 정권과 손을 잡게 되죠. 그리고 중도 좌파가 있었어요. 중도 좌파. 이 중도 좌파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운형이야. 여운형. 그죠? 여운형. 그래서 여운형은 해방되기 이전에, 그죠?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고 해방된 이후에는 이걸 뭘로 발전시켰다고? 예. 좌우 합작적 성격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국은 미 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나중에.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본격적으로 인천에 들어와서 우리 그 한국의 진주하기 이전에 아예 그냥 건국준비위원회를 뭘로 만들었어요?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만들었죠. 그 조선인민공화국이 결국은 미 군정한테 해체를 당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민당을 만들어요. 그죠? 특히 조선자가 들어가면 좌익들이 주로 조선자, 거의 모든 독립운동 세력도 조선이 붙어 있으면 좌익이고 한국이 붙어 있으면 우익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 독립당, 한국 국민당 이렇게 보면은 한국 독립군도 전부 다 우익 지청천이 만든 군대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한국자는 주로 우익 측, 그리고 조선은 주로 좌익 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고조선을 계승한 그런 건국 이념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야. 한국은 뭐냐? 남쪽에 있는 사만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래서 한자를 쓰죠. 사만의 한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중도 좌파가 있었고, 되게 이제 중도 우파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규식이라든지, 그죠? 안재홍이라든지, 안재홍.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일제시대에도 좌우가 손을 잡고 민족 유일당 운동을 벌였는데 그것과 구분되게, 알겠어요? 예,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인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 사람들이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손을 잡고, 알겠어요? 좌우 합작을 전개시켜 나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익도 말이죠. 우익도 좀 편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우익은 우익이지만 여기 김구는 오히려 김규식이나 이 중도 우파랑, 그러니까 좌우 합작을 주도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 두 사람이 뭐 했어요? 남북 협상을 시도했었죠. 그러니까 남북 협상을 잘 들여다보면 남북 협상 자체가 좌우 합작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익에 있지만은 김구는 이렇게 다른 우익하고는 다르다. 여기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극우에 해당되는 김성수, 그죠? 또 김성수의 친구 누가 있다고? 송진우, 그죠? 조선일보 초대 사장이었던 초대 사장 아니야?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 초창기 일제시대는 굉장히 20년대만 하더라도 말이죠. 좌익 세력의 필진까지 이렇게 흡수할 만큼 굉장히 진보적이었는데, 이 방응모 사장, 지금 조선일보 사주가 조선일보를 인수하면서 극우파로 바뀌어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사주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고, 그죠? 방응모. 또 누가 있느냐? 예, 그리고 여기에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이 있습니다. 이승만.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게 한국민주당, 한민당이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뭐라고? 독립촉성 중앙협의. 이거 줄여서 독촉이라고 그러죠? 김구가 만든 게 뭐가 있다고? 김구는 뭐가 있다고? 한국독립당. 줄여서 뭐야? 한독당입니다. 알겠죠? 한독당. 예, 이렇게 해방 전국에서 1945년 8월 15일을 전후한 그 당시에 우리 남한에 있었던 정치 세력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면 되게 극좌와 극우로 나누고, 중도좌파, 중도우파에서 나눴을 때 박헌영, 여운형, 김규식, 김구, 김성수, 알겠어요? 이승만, 이렇게 되어 있다. 좌우 합작은 되게 중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좌우 합작을 벌이려고 하더라. 됐죠? 그런 내용이 거기 보세요. 305페이지에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잘 담아놨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 306쪽에 그 다음에 신탁 통치에 대한 태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는 결국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우선 저하고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카이로 회담 나왔죠? 카이로 회담.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은
그렇습니다. 1943년 미국, 중국, 영국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최초로 한국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지만은 이 안에 뭐가 있었다? In due course, 그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런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아예 미책을 보지 못했다. 얄타 회담은 소련 참전을 약속한 것이고 1945년 7월 달에 포츠담 선언은 뭐냐? 카이로 회담, 한국의 독립 보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또 하나는 뭡니까? 이 포츠담 회담이야말로 미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항복 요구서입니다. 그때 일본이 항복 요구를 하지 않아. 그러다가 결국 어때? 이 항복 요구를 하지 않다가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 날 원자 폭탄, 1945년 8월 9일 날 원자 폭탄 세례를 받고 드디어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어떻게 항복을 하냐 하면 항복이 아니에요. 히로히토는 항복은 그 당시 군부 내각이 항복을 하는 걸로 하고 히로히토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짐이 보니까 우리 인민들이 너무나 힘드는데 너네 군부들이 항복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 삶을 보다 못해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라고 권고하노라 이런 식으로 더럽게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천황의 이 그 종전 합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수락한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뭐야? 천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 빠져버린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 전범이라든지 또는 이탈리아의 파시즘 전범 이런 놈들은 철저하게 응징받고 전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본 군국주의 최정점에 있는 천황이 이 항복 요구 그 항복 선언 이후에 슬그머니 빠져버린 거야. 왜? 일본의 군부와 천황을 이완화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연합군의 그 포츠담 선언의 항복 요구를 수락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군부 내내 놈들이 계속 전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알겠어?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결국은 천황 체제가 살아남는 그래서 아직도 유일하게 알겠어요? 이런 파시즘이 가장 강력하게 살아남아가지고 알겠죠? 지금 그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 얼마나 미국이 우경화하고 알겠어요? 보수 반동 길을 걷게 됩니까? 그게 바로 뭐냐? 이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황제라는 그런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본 내용이에요. 8.15 광복과 통일과 수립운동. 그래서 국내 민족주의 세력 이승만, 여운형, 박헌영 다 봤죠? 여운형의 건국동맹 그리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인민공화국 선포 그리고 조선인민당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승만은 한국민주당과 손잡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알겠어요? 이승만 지지세력이 형성되게 되고 박헌영은 조선공산당을 재건했는데 이게 뭐가 됐다고? 남노당이 됐고 그죠? 국외에서 한국독립당은 중경 임시정부가 이승만보다 한 달 뒤에 11월 달에 결국 미 군정의 홀대를 괄시를 받으면서 귀국하게 됩니다. 개인 자격으로 알겠죠?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고 자 화북지방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죠. 연안파 마오쩌둥과 함께 일본에 대해서 항일 운동을 펼치고 또 마오쩌둥 팔로군과 함께 손잡고 국국내전을 치렀던 1949년 그 국국내전을 앞으로 치르게 될 조선의원군이 선발대가 먼저 귀국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국국내전을 치르고 그 다음에 바로 6.25에서 최전선에 배치됩니다. 누가? 바로 이 연안파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풍부한 그 조선의용대 출신의 인민군들이 6.25 때 물밀듯이 밀고 내려간 전쟁 경험은 한 번도 없고 말이죠. 맨 목총 들고 그냥 까짝까짝 훈련받던 우리 그 남쪽 병사들이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 알겠죠? 그냥 그 파죽지세로 어디까지? 낙동강 저서까지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소련으로 갔던 동북항일연군의 김일성이 갑산파가 결국은 뭐예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창설하고 45년 10월 달에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북노당이 되더라. 남쪽에 박헌영이 남노당, 북쪽에 김일성이 북노당.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렸어요. 1945년 그렇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렸고 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이 뭐라고? 그렇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실제로 어때요? 46년과 4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장소 서울 덕숭구에서 당시 미군 사령관과 소련군 사령관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둔군 사령관이 모여서 뭘 논의했다고?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사항이 뭐라고? 4개국에 의해서 5개년간, 그죠? 5개년간 신탁 통치안이 가결됐는데, 알겠죠? 근데 이거 UPI 통신은 이 보도를 동아일보가 왜곡했어요. 동아일보. 그래서 모스크바 3상의 주요 결정사항은 신탁 통치가 아닙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해놓고 이 임시정부가 제대로 되도록 연합국이 서로 함께 보살펴준다. 그런 내용인데 말이야. 야, 우리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는데 또 5년을 또 기다리라고 못 기다려.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런 것들은 동아일보가 보도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동아일보의 왜곡 보도 때문에 엄청난 무슨 운동이 일어나?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운동. 이게 뭐야? 반탁 운동이죠. 그래 안 그래? 반탁 운동이 좌익과 우익이 함께 반탁 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야, 이 바보들아 정신 차려. 이거 모스크바 3상이 좋은 거야. 라고 어디에서요? 소련에서 사회주의자한테 지지가 떨어졌어요. 야, 모스크바 3상이 괜찮은 거야. 왜 그걸 안 받아 이 멍청 것들아. 근데 통화일보가 왜곡했는데 이 왜곡 보도를 특히 누가 믿었느냐? 김구 선생이 김구.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가 반탁을 지지한다네. 이승만도 반탁이라네. 라고 하니까 말이야. 그 당시 최고 인기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그 명색이 풍찬 노숙하면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야말로 독립운동 세력이 무장 독립 세력의 명망가였던 김구 선생도 반탁을 한다니까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이 반탁으로 돌아섭니다. 자, 그래서 우는 뭐야? 우는 반탁을 하게 되고, 예, 누가 찬탁으로? 좌익들이 찬탁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뭐냐? 우익은 계속 반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반탁과 찬탁이 엄청난 갈등을 빚게 되는 거야. 맨날 데모입니다. 이쪽에서는 찬탁 데모, 저쪽에서는 반탁 데모, 알겠어요? 반탁 걸게 돼, 찬탁 걸게 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 단체들이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알겠죠? 이로부터 이제 이 갈등이 지금의 좌우의 이념 논쟁이 여기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표면화되고 노골화되고 극렬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냐? 이런 싸움의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뒤 3년 뒤에 뭡니까? 그렇죠. 1950년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결국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나옵니다. 이 과정. 모스크바 3상의 결정사항을 묻기도 하고, 알겠어요? 동아일보 왜곡이라는 것은 시험에 잘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왜 사람들이 찬탁과 반탁으로 갈라졌는가? 왜 처음에는 모조리 전부 다 반탁이었는가? 이런 왜곡 보도 때문에 그랬다. 근데 정신 차리고 누가? 예, 주로 좌익들은, 소련의 지지를 받은 좌익들은 찬탁으로 돌아섰지만 이미 반탁의 물결로 간 우익들이 걷잡을 수 없게 찬탁 반탁의 진영 논리가 여기서 진영 싸움이 전개되더라. 알겠어요?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단체 문제를 놓고 결국은 뭐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생깁니다. 미국은 모든 정치 사회 단체를, 그죠? 정치 사회 단체를 참여시켜서 임시정부를 만들자라고 하고, 소련은 아니야. 정신머리 없는 놈들 빼고, 알겠어요? 누구 어떻게 하자고? 모스크바 3상회의에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단체로만 임시정부를 구성하자. 결국은 뭡니까? 사회주의 정권을 한반도에 수립하겠다는 소련의 야욕이 슬그머니 드러난 셈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임시정부 구성 문제를 놓고 결국은 미소가 결국 뭐예요? 두 차례 회의를 했지만 46년에 한 번, 47년에 한 번 회의를 했지만 결국 회의가 결렬됐다. 이게 결렬.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어 라고 다시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갑니다. 유엔에서는 뭐냐? 유엔에서는 결정사항이 뭐였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정말 한국민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치적인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하자. 알겠어요? 한국의 임시위원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 임시위원단이 입국이 거절돼. 38도선 이북으로, 알겠어요? 입국이 거절돼. 그래서 안 되겠어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결정사항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다. 남한에서 단독으로 선거를 해라. 알겠어요?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그러면 선거해서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남한에서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해라 라는 결정사항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이미 이 유엔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야? 누가 주도했어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46년에 한참 이렇게 미소 공동위원회가 진행되고, 알겠죠? 그런데 미소 공동위원회 결정사항 내용을 보니까는 한국에, 알겠어요? 임시정부 수립하는 게 너무나 어려울 게 뻔해. 그래서 이승만이 슬그머니 어디 가서요? 1946년 정읍에 가서 6월 달에 정읍에 가지고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정읍 발언. 알겠죠? 이승만이 정읍에서 정읍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야?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게 돼요. 그래서 전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힙니다. 뭔 소리야 지금? 야, 통일된 조국을 가져야지. 어떻게 남한만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면 북한 따로 남한 따로면 분단이 영구 고착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어때? 이때 이제 누가? 김구가, 또 누가? 김규식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알겠어요? 남북 협상을 하리라. 이렇게 남북 협상을 하기 위해서 38도선을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쁘겠어요. 이때 이제 김규식 이외에 조수왕이라든지 또 북에서는 김두봉 또 김일성 해가지고 몇백 명 사람들이 모여서 남북 연석회의를 하는데 결국은 남북 연석회의가 사실은 뭡니까? 결국은 김일성한테 이용만 당하고 말았죠. 결국은 이제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결국 이거 보세요. 1948년 선거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하기로 해가지고 1948년 5월 10일 날, 알겠어요? 남한에서 정부 수립을 위한 헌법을 제정할 재헌 의원을 선출할 총선거가 시행되도록 결정이 됐어요. 이게 유명한 뭐야? 50총선거죠. 50총선거죠. 자, 이렇게 유엔의 결정사항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으로 가고 50총선거가 결정되자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제주도에서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50총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못해라고 이제 반대 대보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1948년 4월 3일 날 제주도 뭐예요? 제주도 4.3 항쟁이죠. 그죠? 4.3 항쟁. 이 제주도 4.3 항쟁을 미국 군대하고 한국군하고 그죠? 또 북한에서 올라만 서북청년단 알겠어요? 백골 부대를 만든 서북청년단이야. 이들이 가서 그냥 제주도 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4.3 항쟁을 주도했었는데 주도는 공산주의자들이 물론 했겠지만은 거기 이제 대다수 제주도 도민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이 제주도 도민들을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어요. 몇 명이나 죽었는지 몰라.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이 제주도 4.3 항쟁의 진실도 현재 과거사 규명위원회에서 규명 중이야.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앞으로 진실 규명 차원에서 완전히 밝혀지겠죠. 이렇게 제주도 4.3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주도 4.3 항쟁은 당시 남한에 있었던 누가? 좌익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또 하나 당시 남한에서 좌익들이 주도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 제주도 4.3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이 제주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야, 뭔 소리야. 왜 우리가 우리 국민을 죽여야 되라고 하면서 이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 가운데 좌익 군인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이게 유명한 11.19 반란 사건이죠. 원래는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을 했는데 역시 여수와 순천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장입니까? 여수는 동양의 나폴리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미항이에요. 근데 이게 반란 지역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여순 반란이라고 하지 말고 10월 19일에 일어났으니까 지역 위주의 사건명에서 날짜 위주 사건명으로 11.19 사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수 반란 사건, 그러니까 11.19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이 11.19 사건이야말로 유명한 조정래 씨가 태백산맥의 염산구 나오는 알겠어요? 태백산맥의 처음 초입 부분을 장식하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순 반란 사건 때 지금의 대통령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여기에 관여돼 있었고 이 박정희가 그 당시 좌익 군인이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과 관련된 군인이었어요. 근데 박정희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그냥 자기 동료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살아남고 나머지 군대에 있던 좌익들을 죄다 소탕하게 만들어서 전부 다 동료를 팔아서 살아남은 그런 박정희였어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박정희 시대에 가서 따로 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들을 쫙 다음 시간에 또 보면서 복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한국전쟁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